이제 영업 대표가 보는 이 프리세일즈와 이게 캡처, 저희가 이런 부분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해 주실 때 계속 공감되거나 이렇게 회상되는 장면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그레이 존이나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누군가 이렇게 조금 더 일을 더 나가서 해주고 도와주고 제대로 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객의 여정에 따라서 그런 단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보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소개 잠깐만 드리면 AI 기반 입찰 분석 솔루션 제공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라는 팀이고요. 저희가 9월 달에 2.0 버전이나 그 다음에 미국 바이어 발굴 쪽으로 티밍 솔루션 저희 프로젝트도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캡처 매니지먼트에 대한 용어를 정의를 하고 왜 캡처 매니지먼트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한 프레임워크 보여드리고 이게 이제 전략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략이 반영되어 있는 세일즈 문서 구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5가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수주 영업관리 정의에서 캡처 매니지먼트라는 정의가 아마 조금 낯서실 거예요. 그래서 캡처라는 표현들은 어카운트 플랜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특정 사업 기회를 잡는 수주 영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어카운트 플랜은 그 고객사에 대한 정보라고 따진다고 하면, 캡처 플랜은 그 특정 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 기회를 잡는 수주 영업 활동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뒤에 제가 더 상세하게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런 그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들에 있어서 갭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사이클이 사실 짧지가 않습니다. 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정도 가는 경우도 있고요. 해군 지금 큰 사업 중에 하나는 6년 넘게 지금 표류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as is, 현재 상태를 정의를 하고 여기에서 어떤 항목들을 우리가 더 채워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판단해서 계속 늘려나가는 과정들이 수주 영업 관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여정 파트는 이렇게 보시면 문제 인식을 하시는 단계예요.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상품이나 솔루션들을 저희가 고려해보고 업체가 어느 정도 선정되고 나면 평가 단계, 그리고 구매 단계, 실사용 단계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제안사 입장에서 수주 단계를 이제 보시면 다음과 같이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저희가 세분화하고 타겟 시장을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포지셔닝, 우리는 어떤 포지셔닝을 취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회들이 있을지, 그리고 그 기회에 참여할지, 그리고 제안서 입찰이 뜨면 그 제안을 한 다음에 선정이 되고 후속 지원을 하는 이런 단계로 나누실 수가 있고요. 이 단계는 업에 따라서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나누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96단계까지도 나누실 수는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실 업종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한 7단계, 8단계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의사결정에 하실 때는 이런 캠페인, 어떤 캠페인 할 것인가, 어떤 마케팅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영업 활동들을 진행을 할 것인가, pursuit decision, 그리고 그 사업에 실제로 우리가 고 할 것인가, 노고 할 것인가, bid decision, 이런 단계들을 사실 의사결정들을 이제 해주시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들을 논의할 때 단계별 이제 리뷰를 하는 장면들이 또 있는데요. 그 제안서 이제 프로포절 매니저 많이 하시고 또 제안도 많이 작성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이제 제안서 어느 정도 초안 보자 이렇게 했었을 때는 그 초안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심지어는 요 단계인데도 초안 보자 하시면 어느 정도 내용 채워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 그때는 잘못되어 있는 게 어떻게 하시냐 하면 기존 사업에 있었던 유사 사업 제안서를 가지고 이제 작성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 전략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고 초안들이 안 쳐져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다 보면 정작 보셔야 되는 전략에 대한 리뷰를 가시는 게 아니라 리더십들이 자꾸 이 파트에서 리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메시지가 조금 별론데? 아니면 이 전체 컬러나 이런 부분이 맞아? 이런 챌린지가 사실 들어오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리더십들도 이런 단계별로의 그 리더십 관점들, 그 리뷰하시는 관점들이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컬러로 다시 표시를 해드렸는데, 영업 전략에 대한 리뷰는 블루팀 리뷰입니다. 블루팀 리뷰. 그 다음에 제안서가 올바로 그 전략들이 제안서 맞춰서 섹션마다 들어갔는지 보시는 게 핑크팀 리뷰. 그리고 제안서 최종을 고객 관점에서 이제 아까 컴플라이언스 다 봐주시고 내용들 다 보시는 마지막 장면들이 이제 레드팀 리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골드팀 리뷰라고 이제 가격이나 견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보는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저희가 캡처 매니지먼트를 하시는데, 캡처 매니지먼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계에 대해서 사업의 기회 기간들이 굉장히 긴 기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에서 여러 번을 진행을 하면서 그 갭을 충족시킬 부분들을 찾아 나가시는 과정이신 거죠. 근데 이렇게 과하고 뭐 내용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 왜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사실 올라오시는데요. 아까 이제 이 단계에서 저희가 고객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문제의식이나 고려 단계에서 내용들을 봤을 때 고객들이 느끼는 감정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함, 호기심, 우려, 혼란, 부담감, 책임감, 기대감, 불안감. 요즘에 AI 기업 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정보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 담당자들도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거나 미팅을 해보면 그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세요. 내가 AI 전환팀의 담당자가 되었지만 저 AI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거 사업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시장에 이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는 잘 모르니까 혹시 그런 업체들 좀 알려줄 수 있느냐. 그리고 RFP 이제 내야 되는데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요구 항목들을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실 고민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 그 여정이나 감정들을 저희가 이제 그 당시부터 도와드려야지 되는 장면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그 수주 단계에서 사실 아까 저희가 이제 프리세일즈 손을 잡고 들어갈 쯤에서 영업대표, 잘하는 영업대표들은 그렇게 되어 있죠. 고객의 니즈라든지 문제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한 다음에 같이 손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이제 이야기해 주실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정의사항 같은 것들을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던져드리고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제 보통 그 영업대표들 아까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은 말만 많고 RFP 뜨면 떴다고 던져주는데 그 전에 어떤 상황이나 판에 대해서 정보를 안 주시는 거죠. 본인도 모르거나. 그런 의미는 영업을 제대로 했다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아까 이제 영업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했는데, 그 영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는 이유가 한국에는 사실 그 술영업에 대한 이런 느낌들이 사실 좀 많았었습니다. 이거는 뭐 업종 불문하고 사실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나 이제 비대면 영업으로 하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사회가 많이 바뀌긴 했었어요. 고객의 정보를 자사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이전시키는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된 영업 대표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골프 치러 가시자, 술 언제 먹자, 무슨 메뉴 좋아하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영업 활동이 아니신 거죠. 근데 그렇게 접근했던 영업 담당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사실 시장에서는 영업에 대한 인식들이나 세일즈 학에 대한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접근들이 그렇게 됐던 것 같고, 영업 대표들은 굉장히 아까 뭐 이야기해 주셨지만 미국도 샤크, 뭐 울프 이런 식으로 그 담당자들의 별명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영업 대표들은 사업판에 대해서 전체를 보고 그것들을 그 사업을 아까 캡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날카로운 별명들이 이제 해외에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하는 담당자들이나 이런 세일즈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가 이제 셀링 머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조직 전체를 봅니다. 그러니까 한 담당자 또 이 사람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종일님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 요즘에는 평가단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세요. 뭐 게이트 키퍼도 들어오시고 뭐 CEO, CFO 뭐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오시는데, 그들의 니즈를 약간 어느 정도 다 충족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토라고 해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은 안 되지만 반대표로 이 사람이 던지면 좀 문제가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 가령 실컷 이야기 다 했는데 CFO한테 대표가 묻습니다. 예산 이거 확보되어 있죠? 올해 예산 끝났습니다. 혹은 실사용자한테 저희가 묻습니다. POC 했는데 어때요? 저 제품 발열이 너무 심해서 저희 못 쓸 수준이다. 기존 지금 인프라 시스템에서 다운된다. 못 쓴다. 이렇게 하는 순간 사실 아무리 잘 돼 있는 상황판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판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캡처를 하셔야 되고, 캡처 하실 때에 그 저희가 중요한 부분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캡처를 하는 게 사실 영업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귀찮아요. 왜냐하면 미팅 갔다 와가지고 이거를 정보를 정리하고 이 담당자들의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사업은 2, 3년, 뭐 4, 5년 이렇게까지 관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리더십 입장에서나 아까 세일즈 완전 헤드 입장에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짜잘짜잘한 건수들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팔레토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저희가 그 LG전자 제가 한국 B2B 영업본부 컨설팅 들어가면서 전체 내용들을 전수 검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매출이 1억 이상인 건이랑 1억 미만인 건을 나누고 그게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가를 나눴더니 이제 1억 미만의 건과 1억 이상의 건들이 이제 나눴을 때는 그 1억 이상이 차지하는 건들이 16%밖에 안 돼요. 건수로는. 근데 그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80%를 넘어가지고 90%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요. 그리고 캡처 매니지먼트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담당자가 항상 바뀝니다. 저희가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시지만 뭐 인사이동, 그 다음에 뭐 퇴사자, 속출하시면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이 사실 없어지시는 거죠. 없어지시고 나면 내용 다 누락됩니다. 그래서 퇴사자한테 또 연락하고 뭐 내용 빠진 상태에서 또 고객한테 물으면 고객은 다 이야기했는데 왜 또 이러냐 화내시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캡처 매니지먼트 활동은 귀찮지만 사실 해야 되는 일이고 저도 사실 굉장히 힘들지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접근이 돼야 되고 아까 프리세일즈도 잘 하시는 역량이 있는 팀들은 인사이트 셀링 이야기가 나왔지만 고객들한테 진짜 인사이트를 주고 전문가로 포지셔닝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앞단에서 해주셔야 되는 활동, 프리세일즈가 중요한 이유는 고객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게 리스크 갭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RFP가 발행되기 이전에는 저희 정말 잘 만나요. 전화도 잘 받으시고 이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RFP 이거 넣어야 되는데 뭐 넣어야 돼요?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 될까요? 딴 새 사례는 어때요? 물어보시는데 RFP 딱 떴다? 하시는 순간부터 안 만납니다. 연락 안 받습니다. 퉁명스럽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큰 사업을 가지고 내가 특정 업체랑만 만나서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게 자기 자리를 걸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확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매 결정이 끝나고 이제 PT 끝나면 다시 한번 이제 소통이 가능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투명화된 사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장면들을 저희가 채우기 위해서는 사실 이 앞단의 인풋들을 저희가 많이 늘려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 앞단에서 영업대표와 프리세일즈 팀이 사실 손발을 잘 맞춰서 고객이 어디가 아픈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이트 셀링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이제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레인그룹이라는 데를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조사했던 내용인데 이 두 가지 영업대표의 타입들을 여기에서 조사를 했었어요. 700건의 그 구매 사례 연구 그리고 이 토탈 이제 금액이 3조 원 그리고 이런 인터뷰, 심층 인터뷰를 300건 정도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 잘하는 영업대표, 못하는 영업대표를 구매 담당자한테 여쭤본 거예요. 최근에 구매건을 이제 회상해 봤을 때 어떤 팀이 괜찮았고 어떤 팀은 못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봤더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잘했던 팀의 특징 1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일단 인사이트예요. 나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관점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나랑 협력을 하고 그리고 성취 가능한 결과로 나를 설득해주고 이런 니즈들이 다 충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10가지 내용들이 총 42가지 활동으로 나눴는데 실투했던 그러니까 잘 못했던 영업 대표들한테 활동이 있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19위부터 42위까지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이상한 활동들까지 그게 더 우선순위로 이분들은 올라가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인사이트 셀링은 42번째 거의 안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인사이트나 전반적인 가치에 대해서나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지 않고 다른 활동에 굉장히 치중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영업대표라든지 저는 프리세일즈는 이런 부분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형 사업들, 뭐 AI가 요즘 이렇게 붙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발주처 담당자들도 자기들이 이게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세요. 모르시다 보니까 길을 알려주시거나 이렇게 너희 사업이나 상황, 경쟁 상황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최근 레퍼런스나 이런 게 이제 괜찮은 사례는 북미 쪽에는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컨설팅 하면서 데리고 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크고 사업이 복잡할수록 이런 부분들에 의지를 많이 하시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1등이었다가 요거는 42위 활동으로 2위 활동이 26위로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거의 활동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고요. 핵심 요런 활동들만 사실 잘 정리해서 대응을 해줘도 영업대표 그리고 프리세일즈 팀에서 해주셔야 될 역할들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LG전자 사례예요. LG전자 사례고 1억 이상 건이 16% 정도였는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거기도 공조팀이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부동산 팀이나 공조팀이 파워가 있는데 에어컨을 하나 파는 거랑 이 건물 전체에 저희가 공조 위에부터 해가지고 이 에어컨 다 들어가는 사업들 이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이 영업 정보들을 어떻게 파악해 올 거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저희가 인터뷰했던 그 부장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재밌었던 거는 굉장히 히든 이슈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캐치해야지 사업이 뚫리는데 어느 한방병원에 전국 체인을 갖고 있는 한방병원 영업이셨는데 이제 영업을 다 끝나고 PT가 다 끝났는데도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자꾸 밀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원형으로 된 그 에어컨 디자인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너무 뜬금없는데 알고 보니까 그 원장님의 따님이 프랑스 디자인 유학파신데 원형으로 된 자기는 디자인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장님이 하고 이거 우리 해야 된다. 이게 사업이 얼마짜리인데 실컷 이야기를 다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 사업 규모로 우리는 그 R&D 리소스 거기에다 넣을 수 없고 뭐 할 수 없다 하니까 이분이 삼성 거를 들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위에 층만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 층에 이제 원장님하고 그 가족들이 있는 데고 나머지가 병동들인 건데 위에 것만 이제 경쟁사 거를 심지어는 들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영업들이 공격적이다라고 판단이 드실 수는 있지만 저희는 그 고객의 니즈 기반으로 심지어는 경쟁자 솔루션까지 얼라인을 해서 그 사업을 놓치는 것보다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사실 전체를 다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래서 티밍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사실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캡처 매니지먼트는 아까처럼 큰 매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다음에 전략적 사업 기회들 역시 또 중요하기 때문에 챙기셔야 된다는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이 활동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세일즈 메시지를 그냥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머릿속에서 계속 우리 포지셔닝이 이제 unknown부터 known, 그 다음에 그 favored, 파트너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미팅을 하시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강점이 있는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메시지화 시키셔서 혹은 자료화 시키셔서 계속 포지셔닝을 올려가시는 관점에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거 아까 담당자 변경, 퇴사 그리고 수주 성공률이 올라간다는 것과 그 다음에 기업의 영업 경쟁력 체계화 이 장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처럼 그 잘하는 팀들은 저희가 가보면 이미 분위기가 달라요. 이번 판도 자기들은 뭐 웬만하면 자기들은 해서 이겼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 어떤 데는 저희가 가보면 근데 이번도 될까요? 거의 또 뭐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또 나와 있으시니까 저희가 야근하고 다시 10시 와 있는 거죠. 근데 이기는 팀들은 전체 조직의 습관 자체가 다릅니다. 아까처럼 초기에 그들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아까 필요 솔루션들 파트너십 선제적으로 잡아가지고 저희가 미리 자료 준비해서 포지셔닝 높여놓고 그 다음에 제안사하고 PT로 마감을 짓는 느낌이신 거죠. 그래서 아까 이런 사전 영업, 프리세일즈가 잘하는 팀들이 영업 경쟁력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런 조직 습관들이 체계화시키는 장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2B나 B2G 영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사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경우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가 만약에 고객이 아까 신한은행, 우리은행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큽니다. 우리은행이라는 조직이 삼성전자, 인천공항공사 이런 조직들은 사실 굉장히 큰데 제가 만나는 거는 특정 부서의 특정 담당자예요. 몇 명. 근데 그 말인즉슨 조직의 전체의 니즈를 저희가 만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다리통 하나 만지고 코끼리는 저렇게 생겼지. 코끼리는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넓은 이런 그 평지야 착각을 하시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다가 저희가 이제 경쟁 PT나 아니면 제안서를 냈을 때 아까 들어왔었던 다른 부서의 담당자들이 이제 챌린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이런 생리나 의결 절차, 내부 사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질문들을 던지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B2B 조직의 구매 협의체는 사실 이렇게만 표현을 했지만 요즘에 점차 더
직급 체계도 다양해지고 있고 논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크게는 CEO, 그 다음에 뭐 CTO, 그 다음에 실사용자, CFO, 그 다음에 저희하고 같은 편인 챔피언이라고 코치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업을 가면 어떠세요? PT를 하면 저희가 여기에 막 시선이 엄청 고정되어 있죠. 여기 엄청 고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실사용자들의 니즈나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내용들을 수집해서 가시는 장면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소스들을 저희가 챔피언이랑 코치라고 불리우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우호적인 그 고객사 안에 담당자를 데리고 계속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빼내서 준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챔피언이랑 코치를 한 명 저희가 두고 조직 전체 니즈들을 저희가 다뤄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 결정에 엄청난 찬성은 안 되지만 반대가 되는 사람들은 이 영향력을 최소화시켜줘야 됩니다. PT 하실 때도 그렇고 미리 제안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연구개발 통해서 최근에 이제 반려를 기존 제품보다 저희가 30% 이상 줄인 제품을 나올 예정이다. 그리고 이 제품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영업을 해보면 그 리더가 스트롱인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팔로워들이 스트롱, 위크 이런 조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팅 갔는데 다들 세세요. 대표님도 세고 막 그 나머지 사람들도 세고, 근데 이럴 때는 결국에는 효용이나 그 묻는 질문에 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기술 부분, 예산 부분, 그 다음에 이 담당자 실사용자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해 주셔야지 이제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롱 리더, 위크 팔로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리더한테 커뮤니케이션을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리더가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절 처리, 리더가 궁금한 거나 리더가 또 이제 어려운 지점이 있다, 이거는 좀 의심스럽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되고, 미팅을 갔는데 만약에 여기는 안 계시고 여기만 만나고 오셨다 그러면 배달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시지 던졌는데 이분이 제대로 보고를 못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 자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세일즈 문서 해서 첨부까지 해서 이거 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냥 그분한테는 시키시거나 아니면 후속 미팅 잡아주시면 저희가 똑같이 한번 브리핑 해드리겠다라고 하고 빠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달 사고 유의하셔야 되는 지점. 그리고 위크 리더랑 스트롱 팔로워, 여기는 가면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요. 분위기는 좋은데 이 의사 결정들이 굉장히 이제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팔로워들에 대해서 의사 결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저희가 대표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드려야 되는 장면들이 있고요. 제일 문제가 이제 여기인 거죠. 여기가 이제 위크 리드, 위크 팔로워는 뭐 가면 또 분위기도 좋고 하지만 의사 결정이 계속 밀립니다. 계속 밀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근데 개인적인 관계들도 여기는 조금 중요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면서 천천히 접근하고 피칭할 때도 겸손한 태도 유지하고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저희가 찍어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언제쯤이 뒤에 이런 일정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마감 라인을 지켜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로 저희가 그들의 구매 프로세스에 대한 개입들이나 이제 이야기들을 조금 드리면서 리딩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이나 뭐 작은 사업들도 심지어 이런 게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빙산 아랫단의 이슈들이 항상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빙산 아랫단의 이슈들은 항상 숨어 있고 RFP에서는 사실 좀 힌트들이 약하긴 해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번 A라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경쟁사가 4군데 정도 들어왔어요. 4군데 들어왔는데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면 유독 한 군데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침발라 넣은 업체, 그죠? 기존 사업자들. 얘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압니다. 그 조직에서 직급은 낮지만 저 사람이 솔직히 더 오래 있었고 더 의사결정 느낌이 있어. 이 사람이 핵심이야.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과거에 이 사업 했다가 완전 엉망진창 됐던 케이스 있어서 A라는 업체를 너무 싫어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요. 페인 포인트, 리스크, 심지어는 퍼스널 리스크들도 있습니다. 이사 같은 경우나 그 팀이 있는데 이거 저희 솔루션, AI 솔루션 들어가면 저 팀은 이제 업무가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이런 부분들이 끼어 있고, 심지어는 편견도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A 업체가 싫으신 거죠. 별 이유 없이. 실제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대응하고 관계도 풀어주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전에 파악하시기 위해서 아까 사전 영업을 하셔야 된다.
RFP가 나와버리면 이제 별로 안 만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략으로 접근을 하실 때는 그 결국 3시 분석, 커스터머, 컴퍼니, 컴페리터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관점만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병원의 IT 서비스, 사스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납품하는 케이스의 이제 예시 상황인데요. 나존중이라는 병원장이 있습니다. 그 병원장이 가진 파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졌던 이슈, 이런 것들을 5 곱하기 4는 20,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싶다. 5 곱하기 3은 15. 그 다음에 CFO가 또 갖고 있는 이슈, CTO, 이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수들을 저희가 이렇게 꼽혀서 점수를 나레이팅을 해요. 근데 보시면 비용 절감이나 운영비 절감은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적 차원에서 유사한 이슈들을 이렇게 묶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묶어보면 이 사업에서의 핵심은 결국에는 또 돈이구나. 비용 절감을 굉장히 잘하고 싶고, 그리고 아까 자기들 병원, 핵심 사업에 자기는 집중하고 싶고, 이렇게 뭔가 새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에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이슈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하시면서 사실 아까 코끼리처럼 되어 있었던 그 조직의 이슈들을 이렇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조직의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와 경쟁사들의 점수들을 한번 이렇게 매칭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프리세일즈 팀하고 컨설턴트 팀하고 CSM 매니저나 그 다음에 세일즈 팀 이런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이 점수에 대해서 막 이견이 있으세요. 세일즈 담당자는 우리 그쪽 우리 너무 좋아하시지. 여기 우리 무조건 70점이지. 근데 수행팀에서 한마디 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했다가 난리 한번 났었다고. 터졌다고. CSM 담당자 맨날 이거 저희 컴플레인 들어온다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인식 싸움을 일단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점수 1, 2점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의 머릿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냐. 경쟁사 A보다 우리가 밀리고 있냐, 지고 있냐. 이런 사항들을 이제 식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식별이 된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략을 꾸미실 수가 있고요. 전략 파트는 제가 뒤에 사례하고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캡처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6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보면요. 일단 커스터머, 저희가 고객사 조직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배경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사업에 대한 어떤 배경이나 요건, 목표, 범위, 예산, 일정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업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경쟁 상황이 지금 어떤지, 기존 사업자가 막 한 20년 했던 사업인지 아니면 경쟁 플레이어가 이번에 왕창 들어올 예정인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전략적 부분들, 아까 저희 경쟁사랑 강약점 비교 분석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포인트들, 그 다음에 티밍, 저희가 부족한 솔루션들이 있다고 하면 파트너십을 어떤 식으로 맺어올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 실력 있는 솔루션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지금 솔루션이 거의 다 충족이 되어 있는 상황인지 파트너까지 보셔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커스터머 같은 경우에는 고객 조직의 결국 키맨이 누군지, 그리고 최종 의사결정자, 영향자가 누군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프로세스는 예산 프로세스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또 검토하셔야 되고, 과거 히스토리,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배경, 기존 사업자와 자사의 관계들,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 전략을 펼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주처에 대한 리서치들은 그 발주처의 상위 기관에서 발행하는 중장기 플랜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든지 기관장 보고서라든지 굉장히 좀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본다 했었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한 목표와 범위, 그리고 주요 요구사항, 여기서 제가 컴플라이언스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라기보다는 RFP에 나와 있는 요구사항을 얼마만큼 충족하느냐 그 내용이고, 아까처럼 비공식적 수면 아래에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는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자 구성, 내부 평가자로만 끝나는지 혹은 외부 조달 평가자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오는지, 그리고 평가 항목 기준이나 가점사항, 평가자별 이슈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예산 소진율이 어느 정도인지나, 그 다음에 본 사업에서는 예산이 얼마만큼 책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그 제안서에서는 분량이 대략 100페이지다. 그리고 경쟁 PT가 진행될 예정이고, 그런 부분들은 아까 외부 평가자들 통해서 함께 검증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어퍼튜니티에서 들어와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는 게 사실 캡처 플랜입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플랜은 아까처럼 고객사나 조직 전체에서 이렇게 쌓아가시는 느낌이고, 캡처 플랜은 그 사업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하는 그런 문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 광고인데요. 저희가 이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 심의 의결서들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LLM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다 서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각 부처 홈페이지라든지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공무원분들이 이 사업 관련해서 어떤 지금 이슈가 있으신지, 어떤 계획인지가 사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안서, 사업의 이해나 사업의 배경 파트에다가 넣어주시면 굉장히 이제 이해도가 높은 팀으로 포지셔닝이 되고, 이 부분들이 틀릴 이유가 없는 거는 이제 공무원분들 본인이 직접 쓰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확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쟁사와의 관계는 결국 이제 포지셔닝 문제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사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마켓의 포지셔닝인데 실체예요. 실제 데이터고, 하나는 고객의 인식 속에서 또 그런 게 있습니다. A사, B사 비교했을 때 마켓 포지셔닝은 여기가 60%, 40%인데 고객사 인터뷰를 해보니까 반대로 여기 거를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 인식들을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경쟁력과 비교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솔루션 비교해서 이번 사업에 이제 얼마만큼 솔루션들이 저희가 충족이 되었는지 그걸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사랑 파트너사 보셔야 되는데, 파트너사 놓치시는 경우들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는 여기가 한국표준협회인데 한국품질재단이랑 컨소시엄을 6번 맺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어떤 사업에서 이제 컨소시엄을 맺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클릭해서 보면 대법원 사업에서는 꼭 한국품질재단을 여기서 끼고 들고 들어가세요.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자 입장에서 보신다고 하면 그 딱 업체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컨소시엄 전체를 보시고 하기 때문에 체급을 맞춰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데는 표준협회는 이 품질재단과 자기들 것까지 해서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묶여있는 체급으로 보여주는 거랑, 저희는 그런 내용들이 모르고 이 항목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품질재단에 이런 컨텐츠나 솔루션들이 안 빠져 있게끔 주로 이런 사업들 하면 얘들이 누구를 도급으로 데리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찰 결과들 보시면서 같이 체크해서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일단 그 회사랑 또 특정 경쟁사랑 어떤 사업에서 붙었고 가격에서 졌는지, 입찰 점수에서 뭐 졌는지 이런 부분들도 일단 비교는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을 저는 그 회사에서도 대표님들이 이 전략들을 약간 가져가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날 기분 따라서 제안서 좀 잘 나왔는데 괜찮은 것 같다, 가격 점수 시원하게 지르시고 떨어지시고 뭐 이런 케이스도 있으셨어요. 하나은행 그도 저희가 컨설팅 했던 쪽이셨는데, 이제 인쇄소에서 보시고 제안서 쭉 보시다가 이제 본부장님께서 괜찮은 것 같다, 이번에 이길 것 같다 하시면서 시원하게 가격 지르시고 이제 2등으로 마감하셨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력들도 조금은 챙겨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 메인 경쟁사들은. 그리고 이제 경쟁 관점에서는 아까 그 4가지 부분의 그 전략들을 생각하시는 관점입니다. 요거 설명드리면, 자사의 강점 강화하시는 건 다들 잘 아세요. 이제 제3의 인증기관의 어떤 평가 결과라든지 수상 이력, 핵심 레퍼런스 이런 것들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하고, 자사의 약점 보완은 저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 하시죠? 언급 안 하시고 조용히 이 제안이 끝날 때까지 그냥 조용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PT 때 적대적인 평가자들이 공격해서 물고 늘어집니다. 경쟁사가 대놓고 이름 뭐 까면서 막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점 보완을 미리 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간단한 팁으로는 여기 PT 끝난 다음에 뒤에 어펜딕스로 그런 약점에 보강해서 저희가 했던 노력들하고 연구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놓으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 뜯어라라고 힌트를 주신 다음에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그 페이지를 열어서 바로 이제 응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평가자들이 저희에게 모두가 적대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공격하는 당사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여기 나머지 평가위원들로부터 이제 파워를 최소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런 자료들로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를 이번에 해왔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파트너십이나 아까처럼 파트너사 솔루션을 데리고 들어간다거나 자문위원이나 마케팅 등 인식 개선 활동들도 펼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경쟁사 강점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런 강점들을 좀 희석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는 본 사업 요구사항에 있어서는 이 정도는 사실 오버스펙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3자 인증기관에서 뭐 경쟁사는 100점이고 우리는 90점인데 이번 사업에서 요구치는 한 80점 이상이다, 그래서 우리도 다 충족이 된다 라는 식으로 뭉개뜨리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심할 때는 이것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 사업의 핵심은 이거다라고 아예 우리가 강점이 있는 쪽으로 아젠다를 변경시켜 버리시는 방식도 있긴 하세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게 이제 2등 전략으로서 어차피 이번에 들어가도 진다 했었을 때 사실 양날의 검처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썼을 때는 이제 적을 무찌를 수 있지만 잘못 썼을 때는 우리 손이 베이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요거는 현대 로템하고 예전에 차륜형 장갑차 사업들 했었을 때 그런 예시들이 좀 있는데요. 그때 이제 경쟁사가 사실 두산이라고, 지금은 이제 방산에서 완전 다 합병되고 철수가 됐는데, 두산은 궤도형이 굉장히 강합니다. 두산 인프라코, 후사키 이런 궤도형 전차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장갑차들이 다 타이어가 아니고 다 이제 궤도형이셨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느낌이었는데, 그 전에 이 발주가 이미 또 거의 그렇게 나올 예정이었었어요. 근데 이 담당 부장님께서 이제 계속 어필하시고 이야기하셨던 거는 현대는 시가전이 70% 이상이다. 시가전인데 거기에서 궤도로 늦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하면 회피 기동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빨리 쏘고 숨을 때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회피 기동이 늦어지면 문제가 된다. 라는 논리로 해가지고 이제 타이어, 차륜형으로 이제 아예 공고 제목이 그렇게 떠버립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강점을 가지고 시작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항상 좀 조심을 하시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발주처 자세가 이제 특정 A사한테 또 가 있는 솔루션인 상황에서 저희가 뒤집어 엎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은 고스팅이라고 경쟁사의 약점을 부각시키고 빠지시는 방편이 있습니다. 경쟁사의 약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름 언급하시면 될까요?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조사평가에서 감점도 요즘에는 조금 주시기도 하고, 또 저희 포지셔닝도 같이 깎여 먹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사업에서 보안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쟁사의 약점인 보안성이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PT 시간을 들이셔서 공략을 해놓고 저희는 빠지시고, 경쟁사가 그 다음 이제 PT 하도록 저희는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가자들 머릿속에는 부보안성, 이번 건 어떻게 그렇게 해결할 거지? 다음 업체에도 계속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략을 해주시는 부분, 그리고 말씀드린 티밍, 잠재 솔루션사들의 이제 유사 사업 경험이나 실제 수주에서 이슈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 한번 확인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 이런 관련 사업에서 수주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들어갈 발주처에서도 수주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챙겨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솔루션은 그래서 요구사항들을 다 체크했을 때 자사랑 파트너사까지 다 해서 이런 솔루션 기능이 다 충족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수주 영업 관리가 이제 전략으로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네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제일 착각하시고 안 하시는 이유가 이 방법을 까먹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고객사를 인식하지 않고 자꾸 우리의 강점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마 들어가셔서 제안서들이나 아니면 우리 세일즈 메시지 내용 보시면 약간 천편일률적으로 첫 번째 강점이 동일한 게 들어가 있다 이러시면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계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사업에서는 이 부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저희가 그게 차별화 요소가 되고 차이점이 됩니다. 뭐 어떤 예시냐면, 만약에 차량을 하나 다음 차를 구매하신다고 했을 때 차량의 색상은 어떤 게 혹시 좋으실까요? 화이트. 그러면 생각하시는 근데 모델에서 화이트만 유독 인기가 많아서 3개월이 더 소요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0만 원 더 내셔야 된대요. 그래도 화이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컬러라는 거는 단순히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주처가 거기에 돈을 낼 의향이 있고 시간을 기다릴 의향이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못하시면 보일러 템플릿이라고 기존 제안서를 계속 그냥 갖다 쓰시는데 그게 이제 쫑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급식 쪽 대기업이셨는데, 컨세션 사업이었는데 재계약 건이셨고 굉장히 큰 공장에 이제 들어가시는 재계약 건이셨는데, 그 회사가 대기업이었는데 회장님의 철학이 우리는 저염식, 저식단, 건강, 로하스 뭐 이런 내용이셨는데, 이 업체가 기존에 하는 동안 공장장님의 불만은 이날 더럽게 맛없다.
그 로하스데이 하는 날은 저염식이고 저 식당이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일하고 와가지고 다들 맛있게 좀 먹고 간 센 걸로 해서 먹고 싶은데 자꾸 저염식 무슨 로하스 건강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짜증이 나 있었는데 첫 페이지에서 또 거기 철학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강점이냐? 강점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게 쫑이 날 가능성들이 항상 있다라는 인식들을 해주시고 저희가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발주처 빙산 아랫단의 이슈들을 저희가 이제 찾아 나갔던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 디지털 재단이라고 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그 RFP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AI로 이제 바꾸고 싶으신 이런 상황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이제 정보화 사업 RFP들을 자기가 쓰시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 팀에서 사업화 시켜서 공무원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었는데 제가 이제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사실 자기는 뭐 할루시네이션이고 뭐고 이 법령이나 규제가 만약에 바뀌면 빨리 업데이트해서 수주가 진행되어야지 끝나고 나서 이 법령 가지고 이제 제안사들 떨어진 데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빨리 반영되어야지만 자기들은 민원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만 정확하게 할루시네이션이 걷어내시면 된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법령이랑 규제 반영에 대한 할루시네이션의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된 거고 서울시가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도 뭐 계속 나오지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내주시는데 연락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AI 전환팀이지만 나도 AI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업체들이 좀 제안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창의적이고 좀 독창적인 제안, 사례도 많이 알려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업무 마감이 굉장히 타이트하셨어요. 2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 그래서 여쭤보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테스트 사업이고 내년에 본 사업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 오히려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이때까지 마감 안 시켜도 되는데 후속 12월 달까지 논의하실 때 말이 좀 잘 통하는 팀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빙산으로 따지면 RFP에는 이런 이야기만 나옵니다. 뭐 LLM 모델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할루시네이션 최소화를 위한 레그 참조, 데이터베이스 구축 뭐 이런 내용들만 나오지만 그들의 빙산 아랫단의 이슈들은 민원을 받기 싫다. 너희가 괜찮은 제안 줬으면 좋겠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내년 후속에서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사실 캐치하시고 들어가시는 장면들이 더 중요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랑 경쟁사랑 비교해서 이제 강점이거나 약점인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이 전략들을 뽑아내시고 이 장면을 가지고 뭘 하셔야 되냐면 대표님한테 이제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항목들을 체크하셔서 컨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블루팀 리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략에 대한 리뷰를 한다는 장면이 돈하고 시간이 들어가는 장면에 있어서 대표님께 컨펌을 받으시는 게 초안에 대한 컨펌이에요. 제안서 초안이 저희가 다 나와서 뭐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바뀌고 나면 내용들이 바뀌고 나면 제안서의 항목들 다 바뀝니다. 내용들이 어필할 포인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대표님하고 최종 컨펌 받으셔서 돈하고 시간 들어가는 거 진행시켜 하면 이제 진행을 가시는 거. 그리고 해외 사례도 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국토부 그때 국장님하고 저희가 뭐 모시고 이제 인도네시아 농림토지부 사업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GIS 사업이셨어요. GIS 사업이셨는데 그 행사 실컷 하고 뭐 세미나 이렇게 가서 또 뭐 한국형 K 뭐 아시죠? 컨소시엄 다 꾸려가지고 갔는데 티타임 때 미팅에서 이런 질문들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GIS 등록이 지금 50%가 다른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얘를 지금 통합시켜야 되는데 이것들을 문제 안 생기고 잘 통합시켜 주실 수 있냐? 그리고 이 원맵 팔리시라고 자기들 인도네시아에서 갖고 있는 그 정책이나 관점들이 있으시대요. 그 원맵 팔리시에 대해서 이해를 했냐? 그리고 자기들의 예산을 블루북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꼭 해당 내용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게 이제 다음 달까지 혹시 준비가 되냐?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 답변은 할 수 있다. 무조건 해드리겠다. 이런 메시지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냥 열심히 하겠다. 빠르게 해드리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게 안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간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나 사전 제안서 혹은 프리프로포저를 한 두세 장이라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롱텀에 저희가 영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확장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니즈들이나 이슈들을 저희가 응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굉장히 지난한데
저희가 처음에는 뭐 들어보지도 못했던 서플라이였다가 점차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들, 그리고 해외에서도 사실 그런 파트너십에 대한 거나 키 고객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결과들도 많아요. 그 아까처럼 메인 고객사들 큰 데들만 몇 군데 잘 잡으면 너무 안정적으로 사업이 풀려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신규 사업 같은 것도 제안을 해도 저희에 대한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뭐 그럼 무조건 POC 해보고 그다음에 본사업 진행시키자, 이렇게 이어지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파트너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봤을 때 이런 항목들로 저희를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까 A사, 뭐 신한은행 이런 데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고객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요 생각에서 만약에 우리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들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할 때는 항상 불러주거나 아니면 사전에 막 좀 또 알려주시는지, 뭐 말은 너희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칼같이 경쟁 입찰하시고 수익 계약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나오시는지, 그리고 추천도 안 해주시는지,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전략이 반영된 세일즈 문서라든지 구조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세일즈 스크립트나 문서는 무조건 헤드라인 피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고할 때 논리랑도 마찬가지고 평가자들 그리고 키맨들, 리더십 이런 데다가 소통하실 때는 무조건 이제 헤드라인 구조고요. 헤드라인 구조에서는 결국 이 키 메시지 하나를 줘서 거기에서 강조 포인트, 스트레스, 그 다음에 리드, 다음 거를 읽고 싶게 만드는 그 내용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근거할 수 있는 팩트는 뭐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셔야 되고요. 근데 흔히 이제 아까 그런 컨설턴트 분들이나 그 석박사 분들이 써주시는 제안서가 기승전결이나 논문 구조예요. 스펙 사양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은 보고도 이해가 안 되세요. 이게 왜서 그럼 뭔 이야기지? 무슨 상황이지? 이 약어는 또 뭐지? 제안서는 무조건 결론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항목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이만큼 절감시킬 수 있고 납기 일정, 그리고 누구 투입시켜서 얼마만큼 또 비용 절약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을 결론부터 때려주셔야지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4단계 구조도가 이런 부분들이 그 pop박스 형태라고도 불리우는데, 제안서에서 첫 페이지에 들어가시는 요 주제문, 팀 스테이트먼트는 결국에는 이 주어가 또 고객으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사나 귀사, 제안사 뭐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발주처, 고객이 이런 이슈가 있는데 우리 솔루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베네핏을 드리겠다라고 문장 구조가 풀리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본문에 대한 요약으로 청크 찍어주시고요. 그러면 평가단에서도 그 기술 전문가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바로 여기에서 도로 및 교통 분야 들어와서 요 내용들을 파악하십니다. 내가 평가해야 될, 채점해야 될 항목들이 여기 있네? 그러면 요거 보시고 바로 이 내용들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런 두 번째 요약을 해주시고, 그 다음 본문에서는 핵심 내용도 진행하실 때는 이 마지너리를 70% 줄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수행했었던 이제 성공 사례나 표창 이런 부분들 보시면 이렇게 제안서가 굉장히 두꺼운데 훑어보시다가 보더라도 시선에서 여기에 이제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콜아웃을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액션 캡션문이라고 그림에서 설명을 안 달아주시는 팀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그림에 대해서는 해석을 보는 분들마다 다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의 베네핏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정확히 설명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이 섹션 소개로 뒤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가시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뭐 워드 파일 바꾸신다거나 뭐 콜드콜 하신다거나 엘리베이터 피치 하신다거나 뭐 메일 하신다거나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콜드콜 메일 했던 거 19일 날 보내드렸던 내용인데 이런 식이라는 거죠. 너희 회사의 공공 입찰 업무를 최대 62% 줄이고 나라장터 이외 200곳에서 영업 기회를 확보하실 생각이 있냐? 라는 그 팀 스테이트먼트가 훅 센텐스인데요. 먼저 그거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훅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서양이나 유튜브에서도 이제 영상들 보시면 훅 센텐스에 대한 강조를 엄청 하세요. 그 다음 썸네일 이런 느낌처럼 콜드콜 하는데 저희가 전화해가지고 듣기 싫은 이유는 뭘까요? 나랑 상관없는 카드 이야기, 보험 이야기를 막 이 주저리 하세요. 그게 아니라 나한테 딱 관심 있고 이런 부분들을 수치화시켜서 표현을 해주셔서 던지시면 무는 거죠. 궁금한데 그러면 언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요약 내용들, 요 볼드가 하나씩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파이널에서는 넥스트 스텝 해가지고 금주에 언제 가능 일정 있는데 언제 모실래요?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클로징 하시면 되는 구조. 그래서 세일즈 메시지나 콜드콜들은 다 이런 구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자랑인 것 같아서 조금 넘어갔긴 했는데, 저희가 해외에서 이런 제안서 할 때에도 Capability Statement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콜드 메일의 역할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자료들 제안서 준비하라고 시키면 디자인 엄청 화려하게 써주세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레퍼런스 사진들이. 근데 서양 독자들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차별화 포인트들만 다 일단 읽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관심 간다? 그럼 나 만나겠다. 이렇게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콜드 메일, 콜드 콜 할 때 이제 태핑 하시거나 메일로 첨부하셔서 같이 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OK가 되고 통과가 된다 하시면 또 다음 단계, 그리고 이런 세 가지 아젠다가 고객의 니즈랑 안 맞다, 안 먹힌다 하시면 이 아젠다 또 바꾸시고, 그렇게 계속 변경을 하면서 0점을 조정해 나가시는 느낌인 거예요. 총을 쐈는데 저희가 먼 거리에서 긴 시간 동안 영업을 하시는데 이제 엄한데 사격하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고객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메시지 막 쏘시는 분들 많은데 0점 조정을 하면서 장기간 동안 그 조직이 전체 원하는 메시지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가시는 방법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번 실습을 해볼까 했는데 요거는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 내가 지금 전화하는 이 타겟은 뭐에다가 물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나는 베네핏으로 만들지? 그리고 그 베네핏은 수치화할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셔서 수치화 하셔가지고 첫 멘트에서 이제 안녕하세요, 저희 소개하고 관련해서 이런 수치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절감을 드릴 수 있는데 관련해서 내용들이나 이제 관련 사례 보여드리고 싶다. 한번 찾아봬도 되겠냐?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시는 요 연습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내용이 괜찮네요. 그러니까